하고 싶은 일을 쫓아 나홀로 항해를 계속하는 그림 작가들을 위한 쉼터 일러스트레이션 팟캐스트 본방 3회 일러스트레이터의 생활 낱낱이 들여다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이야기 1파 3회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의 하루하루를 낱낱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스튜디오 썸띵이라는 아트 스튜디오의 전 대표였고 현재는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탕고양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글작가이자 그림도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또 네이버 일러스트레이터 카페 방사의 스텝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하는 슈에이입니다. 저는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고 네이버 카페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3회로 다시 찾아왔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난 1회 방송의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부에서 저희가 코엑스 대여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랬죠. 네. 전시 장소 임대료가 약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던 내용이 있었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주최 측에서 정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코엑스 홈페이지에 대여 계산기를 사용해서 가견적을 내고 그 후에 코엑스 전시장 임대문의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D홀 전체 면적을 3일로 대여한다고 계산했을 때 약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기타 제반 비용을 더해서 곱하기 1.2배 정도를 하면 적절할 것 같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주최 측에서는 실제 대여일이 총 6일이었고 네, 장치 설치를 위해서 공사기간 2일 그리고 전시일이 4일로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공사기간이 2일이 있군요. 네, 2일이 추가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세미나를 위해서 컨퍼런스룸을 대여하셨는데 그 비용도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가격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세미나 컨퍼런스룸과 전시장 총 6일 대여, 거기에 이제 냉난방비, 관리비 예치금, 부가세를 포함해서 총 1억 3,926만 8천 원이 지불되었다고 저에게 알려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정확한 실제 대여일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고 계산해서 세미나를 위해 임대한 컨퍼런스룸을 제하고 말씀드렸거든요. 상심하고 놀라셨을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는 보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 전시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와 저희 일팟에도 많은 피드백과 격려를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네네. 가격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니까요. 네. 생각보다 그렇죠. 적게 책정되었다 싶었더니 뭐 세미나실이 좀 빠지긴 했네요. 네. 그리고 공사일을 이제 추가로 대여하신 거를 저희가 몰라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더 꼼꼼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6일로 계산을 하면은 예상이랑 비슷하죠. 6일로 계산하면. 네, 9천 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1.2나 1.5배를 하면은 1억 한 3천 정도가 나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죠. 저희가 뭐 추측한 거랑 크게 뭐 차이가 나지는 않죠. 네. 일수를 따졌을 때는.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 더 훨씬 대여를 오래 하셨고, 그래서 세미나 컨퍼런스 룸도 이제 우리 페어에서 되게 중요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임대료도 임대료고. 그 광고비도 있어요. 지명 광고와 이제 지역 현수막 광고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결과 보고서를 보면 어디에 광고를 하셨는지 광고 내역도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네이버 메인 광고도 하셨고 온라인 매거진이나 이제 지류의 매거진에도 이제 광고를 내셨으니까 그리고 공모전도 열었고요. 네, 그러니까 대여로만 저희가 그때 알아봤던 거였고 지출은 역시 행사 하나를 진행하려면 많이 나오는 걸로. 네네, 뭐 이것저것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들죠. 네네네. 사실 그것도 고려해서 계산은 해봤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뭐 청취자분들이 대략적으로 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거에 앞서서 이제 철저한 조사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진행하실 건가요? 네. 뭐 지난 시간에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다른 때보다 청취 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예,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예, 평소에 네. 4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것도 몇 시간 안 됐을 때 벌써 4배였죠. 네네네, 맞아요. 예. 네. 홍보가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은 고민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 느껴져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때 이제 약간 개론 방송 그런 거였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또 매체별 홍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아마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홍보에 애쓰고 계실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결과가 미미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간과 노력이 그냥 사라져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네, 저희가 좋은 방법을 조사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하루하루를 낱낱이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은 이제 많은 작가분들의 공감을 좀 이끌어내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생각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인데요. 네. 이번 회차 이후에는 분야별 작가님들을 좀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이제 여러 작가님들의 작업 이야기, 작가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선은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일러스트레이터. 청취자분들의 대부분이 지망생이나 작가분일 텐데요. 네. 여러분은 어떠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뭐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생활 습성이라고 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보통 프리랜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좀 여유롭기라고 자유롭게 일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절대 그러진 않죠. 예.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일단 프리랜서라는 점은 같은데요. 이제 정말 불규칙해요. 가장 바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제 컴퓨터 켬과 동시에 자리에 앉아요. 좀비처럼 그렇죠. 일을 하죠. 예. 자는 곳이 컴퓨터 바로 옆이라서 네. 일어나서 앉아갖고 컴퓨터 켜는 데까지 총 컴퓨터 빨리 켜져서 15초가 걸립니다. 아니 세수도 안 하고? 바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밥만 먹고 계속 이제 일만 하다가 이불을 펴고 바로 자요. 그게 좀 언제 몇 시쯤 되시나요? 그게 그때가 한 11시? 그러면 12시간 넘게 아니 거의 16시간 네, 앉아 있는다는 뜻이네. 그렇죠. 쉬는 시간도 별로 없죠. 밥도 그냥 그 책상 앞에 놓고 그냥 먹고 일을 하기도 하죠. 바쁠 때는. 그게 제일 바쁠 때고 일이 없을 때도 많죠. 일 없으면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벽수입니다. 아무것도 그렇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좀 많이 자고 이제 또 대비를 하죠. 체력을 충전해가지고. 네. 희님은? 저는 좀 이렇게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긴 한데요. 아침형 인간이에요. 네네네. 한 12시에서 1시쯤에 자서 7시에서 8시 정도에 이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기도 하는데 요즘에 그냥 계속 이렇게 좀 그 시간대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바쁠 땐 바쁘고 한가할 땐 한가한 직업이라 스케줄 관리가 참 중요하죠. 예, 맞아요. 맞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한가하다는 얘기는 돈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네, 좀 그때 충분히 쉬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할 때 바짝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일이 전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까 제일 안 좋은 점이 자는 시간이 불규칙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나 글 쓰시는 분들이나 하다 보면 이제 새벽에 넘어가는 일이 많아요. 아침에 자죠. 네. 저도 이제 보통은 11시쯤에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거는 잘 안 되기도 하고 일이 바쁘면은 정말 밤새는 일이 있어요. 네. 아침에 자면 이제 남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네, 아침에 자면 안 좋은 게 밖에 밝기도 하고 시끄러우니까 맞아요. 잘 못 자죠. 네, 잘 못 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늦게 자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자는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갖고 좀 방음도 좋지만 최소한 암막 커튼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꿀잠을 위해서. 예. 네. 잠이 사실은 잠이 보약이라 이게 네. 잘 자두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들이 작업이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일이 들어오면 그게 곧 작업 시간이니까 작업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래도 보통 대중분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너무 불규칙하게 일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아침형 인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프리랜서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물론 이제 약간 이런 계통 디자인이나 그저 그림 회사를 다녀도 사실 늦게 들어오고 늦게 자고 그런 거는 비슷한데 그냥 글 쓰는 작가님들만 해도 작업실에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퇴근하는 시간을 지키고 그렇게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생활이 망가져서 작업도 잘 안 나온다고. 네, 작업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꼭 작업실 가지는 게 비용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도 이제 작업 공간이랑 자는 공간은 완전히 분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여기는 자는 곳, 쉬는 곳 정하고 여기는 일하는 곳 이렇게 정해놔야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사람 기분에 되게 굉장히 영향을 끼쳐갖고 쉴 때 푹 쉬지 못하고 일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작업을 하는데 저도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분리를 해놓는다고 해도 사실 또 계속 책상 앞에 붙어 있다 보면은 또 쉽게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작가분들이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래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몸에 안 좋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예, 제가 뭐 의학 논문 가끔 뒤져보고 하는 일이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그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인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제 비만하면은 성인병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요즘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성인병 확률이 높아지고 오래 앉아있으니까 비만 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둘은 연관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1시간 이상 앉아있지 말라고 하고 이게 5시간 연속으로 앉아있으면은 이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5시간 이상을 앉아있을 수가 있나요? 희님 그 정도 앉아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작업할 때? 네. 저는 체질상 절대 그렇게 못 앉아있는 자주 스타일이에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네네네. 작업하다 그런 걸 지키시는구나. 네네. 이게 현대인이 그렇죠. 아무래도 일을 하면 오래 앉아있게 되고 앉아있는 게 허리에도 안 좋다고 하고 뭐 살도 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국내 IT 업계나 외국의 회사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스탠딩 데스크를 준대요. 맞아요. 서서 일하라고. 맞아요. 저는 어떤 작가님도 이렇게 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면 그분도 스탠딩 데스크를 사신 거예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그게 스탠딩 데스크라고 해서 이제 서서만 일하면 또 이제 무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앉아야 되고 또 앉아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높낮이를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그게 그래서 비싸요. 그렇죠. 이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발자분들은 IT 업계에서 스탠딩 데스크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스탠딩 데스크가 없는 분들은 그 노트북 그 대라 그러잖아. 거치대 그거를 이제 책 위에 쌓아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게 아무래도 건강 문제가 이슈가 많죠. 그렇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몸에서 금방금방 반응이 와요. 한 30분, 40분 앉아 있으면은 팔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자세가 안 좋은 거 아니죠? 네, 자세는 좋은데 그냥 이게 그냥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이상을 절대 작업하지 않습니다. 네,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 50분씩 간격으로 뭐 자기도 하고 한 20분, 스스로 30분. 그렇게 시간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운동을 또 계속 해주다 보니까 뭐 주위에 다른 분들보다는 뭐 시력이나 손, 발, 허리 통증이나 질병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10년 넘게 했는데. 근데 좋죠. 다른 분들을 보면은 뭐 이미 제 나이 정도가 되면은 손가락 통증은 당연히 느껴서 뭐 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손목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일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일이 막 들어올 때 이렇게
그 물 들어올 때 놓아줬는다고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니까 손목을 일반 직업보다 많이 쓰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계속 받게 돼요. 들어오면은 아니, 내가 언제 일이 없을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받아요.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절을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의 거래가 또 끊기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냥 계속 하는데 주위에 보면은 대부분 작가들이 이런 시기를 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을 많이 해서 막 돈도 많이 벌리고 너무 좋죠. 막 들어오는 때마다 다 하다가 나중엔 병이 나요. 네, 젊을 때 바짝 벌어. 그래서 병원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면 그때는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자. 그냥 이렇게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조심해야 되죠. 건강은. 그래서 인쇄가 중요해요. 인쇄를 꼭 버는 만들어야 돼요. 그 이제 작가님들이나 프리랜서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게 짧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좀 많아요. 요즘에는 직장인이 다 바쁘다 보니까 1분이나 5분 운동법들이 많던데 그런 것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거 몇 가지 골라서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버릇을 들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충분해요. 사실 이렇게 몸이 이게 혈액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한 자세로 오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5분, 10분 정도 몸에 열을 낸다거나 이렇게 혈액순환을 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도 중요하고 간단한 것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큰 운동 필요 없이 50분 앉아 있고 10분 동안은 살짝 뭐 산책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건강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그냥 계속 한다거나 뭐 턱걸이를 좀 한다거나 관리를 의외로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셨네. 그게 그 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조절이 그림이 이제 그리다가 중간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갑자기 집중력을 깨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희님처럼 자기 신체 시계가 없으신 분들은 알람을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켜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알람 앱이 있는데요. 플랫토마토라는 앱이에요. 이거 사실 뭐 집중력 조절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딱딱 맞추는 그런 알람이긴 한데 이게 반복 시간을 해줄 수 있구나. 플랫토마토요? 플랫토마토. 이게 알람 간격을 세팅할 수가 있는 앱이라서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손목 얘기 나왔는데 그 수작업 하시는 분들이 세필붓을 이제 오래 쥐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굵은 거보다 얇은 거를 오래 쥐고 있는 게 손목에 더 안 좋대요. 그래서 손목이 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타블렛 같은 경우도 너무 눕혀서 이렇게 작업하지 말고 약간 세워서 내 팔에 맞게 그렇게 작업하는 것도 좀 손목의 마모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타블렛이 더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가늘게 해서 피랍으로 조절하는 쪽이 편하잖아요. 굵게 해서 이제 가늘게 부드럽게 긋는 쪽보다 그러니까 더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섬세하게 작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펜을 이제 꼭 꽉 쥐잖아요. 손가락에 힘을 너무 꽉 줘서 그런 것도 근육이나 신경을 압박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 좋고 평소에 손목도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뭐 손목 보호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하고 다니시면 그 뭐 이동하실 때 남들이 이렇게 치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작업 때문에 손목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지하철 타고 지나다닐 때 사람들 사이에 치이는 것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목 보호대를 했었는데 그 정도만 해도 보호가 되고 이제 가벼운 충격들을 이제 생활에서 얻는 충격들을 좀 보호해 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도 중요하죠. 눈이랑 닿는 거. 눈, 허리, 손목. 모니터는 보통 많은 분들이 책상에 바로 두고 두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내려다봐야 되니까 목에 좀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모니터를 좀 올려갖고 그러니까 모니터 위에서 한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약간 위가 자기 눈높이 그 정도 높이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목 건강도 되는 거네요. 목 요즘에 거북목으로도 많이들 그 통증을 호소하시니까 모니터 높이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자세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허리를 좀 세우고 의도적으로 나 도구한테 이제 내 몸을 맞추지 말고
내 몸에 이제 도구를 편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몸에 닿는 건 좋은 걸 써야죠. 네, 비싼 거. 네네네. 전자파 막아주는 안경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CG 작업 오래 하시는 분들은 눈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네네 저도 예전에 한번 맞췄었어요. 좋아요? 차단을 어때요? 맞췄는데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쓰고 하니까 바로 뭔가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자파가 안 좋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싸게 뭐 어떻게 해서 훨씬 좀 조금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도 많이 보니까 평소에 눈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많이들 돌리거나 그리고 이제 건강에 눈 운동을 해주는 거죠. 건강 엄청 관리하시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체력이 좀 약한 스타일이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구나. 바로바로 반응이 오니까. 근데 이렇게 둔하신 분들이 계속 앉아 있다가 그러네요. 나중에 딱 손 떼려고 하면 못 움직이시거든요. 맞아. 나 괜찮아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게 바로바로 이게 조금씩 와요. 그러면 지금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고.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눈도 이제 이렇게 계속 가까이만 보니까 시력이 나빠질 수 있는데 멀리도 보고 내 손바닥을 가까이 봤다가 그리고 멀리, 그러니까 창문에서 멀리 있는 걸 계속 봤다가 또 내 손금을 또 가까이 봤다가 또 멀리 보는 그런 운동을. 건강 관리 되게 성세하게 하시네. 그래요? 사실 이게 그런 걸 평소에 신경 쓰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 이러면서 스트레칭하고 말지. 휘님 되게. 그래서 시력이 아직까지 안경을 안 끼고 컴퓨터를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괜찮다 봅니다. 이게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고 손목, 뭐 눈, 목 등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저희 직업병이죠. 직업병. 사실 이 얘기를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안 움직이면은 탈이 나요. 그렇죠. 이제 눈도 이게 일종의 근육이기 때문에 눈도 한 곳에만 집중하면 그게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아. 저도 근시나 원시 이런 게 뭐 근육이 고정돼서 그렇다고. 저는 뭐 루테인도 먹고요. 눈 영양제도 먹고요. 저도 먹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맞는 펜을 지는 법, 앉는 법, 그 나한테 맞는 뭐 신체 관리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병행을 좀 하셔야 롱런하는 작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몸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정신 건강 관리 그것도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몸도 중요한데 사실 멘탈 관리가 멘탈 관리. 근데 멘탈 관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보통 인간관계가 되더라고요. 뭐 일이 많고 마감이 있으니까 또 생활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가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쭉 그냥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체력 단련도 중요한데. 이게 대부분이 불규칙적이고 시간도 그렇고 활동적이지가 않죠. 작가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뭐 어디 잘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좀 건강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작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죠. 어떻게 만들기가. 이게 그런 자리가 좀 있어야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리고 직업적인 뭐 일에 대한 접근성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좀 어렵죠. 그리고 뭐 부당한 대우를 당할 확률도 높고 그리고 뭐 단가 책정에서도 불리한 뭐 조건이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혼자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보통은 뭐 거리가 가까우면 그나마 이제 좀 만나긴 하는데 프리랜서는 직장 동료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쉽지 않죠. 뭐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분들이 이렇게 또 소통을 하긴 한데 사실 뭐 진짜 필요한 거는 직접 만나서 같이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얼굴 맞대고 뭐 정신적인 공감이나 안정도를 찾는 부분에서는 훨씬 좋죠. 뭐 요즘에는 뭐 카메라를 설치해갖고 서로 이제 화상 통화로 게임처럼 같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는 온라인이 발달해서 온라인으로 그 동호회나 그런 것도 이제 오프라인 꼭 아니더라도 온라인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취향 맞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얘기도 잘 통하고 정보도 교환도 쉬우니까요. 이게 좀 뭘 해도 좀 똑부러지게 다 챙기시는 분들 알아서 잘하시는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내성적인 분들은 좀 그렇게 다 신경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보통 보면은 그
스터디 모임 같은 게 많잖아요. 네. 일사에도 있고 방사에도 보면 스터디 모임 네네, 모집하는 소모임. 글이 네. 많거든요. 저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그룹에 속해 있거든요. 그린벨트라고. 네. 이게 원래는 일사에서 사람들 스터디 하자고 모았는데 예, 그게 언제? 예, 그게 4년 전, 5년 전인가? 네.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오래된 네. 모임이네요. 사람들이 안 빠지고 오래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각자 다른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프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다 됐어요. 저 빼고. 근데 이 그룹이 어쨌든 뭐 스터디에서 발달한 그룹이긴 한데 좋은 점이 이제 계약할 때라든지 아니면 계약 썼을 때 페이 문제라든지 이런 거 서로 의견 교환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뭐 놀러 가기도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게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계약 썼을 때 페이할 때 이게 책정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얘기해주고 계약서 대신 읽어주고 이 부분은 뭐 문제 있는 것 같다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실질적인 거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런 거를 공유를 하면 그 모임에 저도 좀 폐쇄 모임이라 지금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한 거야. 가끔 이제 안 끼워주시면 사람을 보충하고 그래요. 네. 다른 모임을 찾겠습니다. 모임 하고 싶은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찾기만 하고 자기가 잘 안 만들거든요. 이번에 방사에서도 인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만드는 쪽이 빠를 거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줄줄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다고. 예, 그러니까 다들 뭐 그렇더라고요.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도 우리가 더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네네. 일과 수입이 불규칙적인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나 멘탈 관리 같은 거를 규칙적이고 적당한 양에 그렇게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그렇죠.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공부할 거리랑 숙제만 잔뜩 던져놓는 게 아닌지 너무 잔소리 같이 들릴까 봐 걱정인데 휘님 어떠세요? 그렇게 이게 뭐 그렇죠. 뭐 들으면 할 것도 많고 뭐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그런데 사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이게 결국에 노동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는 꼭 필요한 거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멘탈적인 부분은 더욱더 그렇죠. 네. 뭐 20대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금방 뭐 성공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맞아요. 길게 가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없으면 쉽게 지쳐요. 그리고 또 나가 떨어지죠. 그냥 이제 그런 걸 위해서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저희는 30대다 보니까 절실히 느끼죠. 이제는 뭐 이게 이제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죠. 네. 그게 뭐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이자 쳐서 다 갚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자 쓰시고 그 아주머니들이 나무에 이렇게 등을 계속 치시고 그런 걸 저는 이제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젊을 때 함부로 굴렸던 몸이 이제 나이 들면 돌아온다고. 그래서 요즘은 뭐랄까 유병장수한다고 그때부터 정말 너무 무섭네요. 그게 이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유병장수한다고 미리미리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지 맞아요. 오랫동안 이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건 행복하게 잘 사는 거니까. 네, 그렇죠. 행복하게 일하고 몸도 맞아요. 튼튼하게 가꾸고 좋아하는 사람도 자주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려면 이런 걸 관리가 해야죠. 일단은 조직이 그쵸? 없으니까 프리랜서들은 그걸 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개인에 대한 걸 다뤄봤죠. 이제까지. 그럼 이 정도로 줄여보고 그러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러스트레이터는 뭐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자면 소스 작업을 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자기 컨텐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외주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플랫폼이 돼서 내 컨텐츠를 직접 판매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소스를 작업해주는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그 어떤 일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스타일을 다 좀 할 수 있는 작가들인 거죠. 그래서 수익은 좀 큰 편인데 단점은 좀 직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거. 자기 스타일로 일을 하시는 작가분들은 만족도는 좀 높은 편이겠지만 이게 이제
트렌드가 지나면은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그렇죠. 우려가 유행이 있고. 지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 컨텐츠를 판매하는 작가분들인데 뭐 페어 나가시는 분들, 뭐 수업하시는 분들, 상품을 요즘 늘어나고 만드시는 분들 요즘 많이 늘어나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도 단점은 직접 자기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판매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게 이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간을 또 많이 쏟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는 이제 B2C가 아니 B2B가 아니라 B2C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신경 쓸 게 많다고. 클라이언트한테는 안 시달려도 되지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리니까 훨씬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결국은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쇄 수입,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은 일하면은 돈이 들어오고 일을 안 하는 순간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더 무리가 가고 수입이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들을 보고 있으니까 요즘 보통 한 40대가 되면은 이제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도 40대가 되면은 일이 딱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시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40대 이후에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딱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무슨 스타일이든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모든 걸 그려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기 컨텐츠 만드는 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소스 작업을 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는 디자이너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주니어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스타일을 많이 작업을 하다 보면 내 스타일이 저절로 생기니까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개발을 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받는 인기 브랜드가 되면 의뢰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디자인이나 일러스트의 목적 자체가 어쨌든 의뢰를 받아서 그 의뢰자의 목적을 최대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소스 작업의 단계를 거쳐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길을 개척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생각보다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이 어렵긴 하지만 컨텐츠 서비스 분야의 업계 분들은 전부 약간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작가분들도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스 작업에 대해서 이런 건 하기 싫은데라고 뭐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 많은 작가님들이 그런 좀 충고 조언 같은 걸 좀 하세요. 처음에는 일단 일을 어떻게든 많이 받아보려고 하라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도 듣고 좀 어떻게든 그거를 반영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자기의 그 일에 도움이 되거든요. 많이 학습이 되고.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클라이언트들이 막 참여를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인식을 하고 그거를 빨리 이제 적응을 하려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쳐가지고 다른 거를 하신다고 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아트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하고 싶은 이게 좀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대로 현실이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좌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회사를 가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허드렛 일 하고 일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일에 적응이 되면 할 일을 찾아가니까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스 작업을 하면서 뭐 내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면은 이제 그렇게 유명세를 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좀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유형이 뭐가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보다는 뭐 내가 지향하는 방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현재 나의 상황. 그런 것들이 어떠하냐에 따라 세 가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유형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결국 셋 다 해야 되죠. 나의 상황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일을 잘 받아서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와 일을 시작해 볼까요? 보통 특정한 사이트에서
제 그림을 보고 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네. 연락이 많이 오죠. 네. 뭐 저희는 어떠한 업체인데 이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고 작가님 작업을 받고 잘 맞을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린다. 뭐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보통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크게 뭐 분량이나 일정, 작업비 정도를 먼저 물어보고 이제 관련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뭐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이게 제일 괜찮은 가이드인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이때 전화로 오나요? 네네. 전화로 오는 경우가 오세요?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때 뭐 페이를 뭐 먼저 제시하지는 마시고 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그 페이 견적을 낼 수 있다. 네네네. 그건 또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전화로 대충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저희 A4 사이즈에 몇 개를 그리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가격을 책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가 어떠냐, 뭐 그리고 또 제대로 자세히 말해달라. 네네. 그리고 어떤 그림, 뭐 그림 한 장을 그리더라도 네. 거기에 배경이 얼마나 들어가고 인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또 가격이 달라지니까 양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뭐 그런 걸 보내주시면은 네. 연락드리겠다. 이게 가장 좋은 팁인 것 같고요. 뭐 초보이신 분들은 뭐 가격 얘기한다고 딱 놀라지 마시고 움찔하지 마시고 네. 뭐 다 연락할 만하니까 연락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내가 홍보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일이 들어오고 요렇게 이제 문의를 하는 게 제일 나이스한 작업물의 형태인 것 같아요. 뭐 또 뭐 어떤 형태의 의뢰가 있을까요? 제가 들은 어떤 분은 평소에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시는데 그분 원래 스타일 자체가 상업적이게 잘 쓰일 만한 스타일이기도, 그러니까 선호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 본인도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자주, 그러니까 꾸준히 그리셔서 매일매일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인데 그냥 엄청 부지런하게 제일 잘하고 계신 분이네요. 네, 그런데 갑자기 클라이언트 그냥 찾다가 이 그림, 딱 이 그림을 쓰고 싶은데 얼마예요? 이렇게 연락이 온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은 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얼마 주세요.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근데 물론 그게 굉장히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소스 작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쟁여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도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시장이 원하는 스타일이랑 트렌드에 이제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나도 이제 연습이 되니까요. 이게 이제 일이 없을 때 개인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놓는 건데 내 컨텐츠를 쌓는 건데 그러다가 그 그림이 좋아서 어디에 쓴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린 거지만 당장 안 그려도 되니까 약간 꽁으로 돈을 번 듯한 느낌이 들고 뭔가 연습한 건데 희님도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네네. 저도 예전에. 이제 계속 뭐 드로잉 프로젝트라고 스타일 연구하신다고 스타일 연구한다고 드로잉 프로젝트라고 막 이것저것 막 했는데 그걸로 상품이 뭐 엄청 나오기도 했고 그걸 딱 하고 싶다고. 네네네.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일본 사이트인데요. 네. 이게 엄청난 무료 이미지가 쌓여 있는 사이트예요. 네. 너무 이제 그림 개수가 너무 정말 많아갖고 기업 블로그인 줄 알았는데 개인 블로거들 맞아요. 한번 보여주셨죠. 소스가 엄청 많은. 이거는 사용은 누구나 쓸 수 있고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무료인데 전부 쓸 수 있는 건 저품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해상도 저품질은 공짜고. 고해상도 이미지나 이제 작업 의뢰를 하려면은 연락은 이쪽으로 해라라고 따로 돼 있어요. 네, 이것도 좋은 유형인 것 같아요. 그 사이트를 보니까는. 진짜 소스를 잘 조합하면은 또 다른 일러스트를 만들 수 있게끔 개인이 운영하는 스톡 이미지 사이트 같은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엄청 부지런하게 작업량이 많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방송을 봐도 잡지를 봐도 그 사람 그림을 항상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보통은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런 식으로 연락이 많이 오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일정이랑 작업비가 조율이 이제 돼야 되는 거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일 외에는 요즘에는 잘 미팅을 안 하는데, 뭐 광고 쪽이나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 쪽이 정말 이제 자기 컨셉들을 꼭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으면은 좀 요청하는 편인데. 그 미팅 이제 실제로 만나는 미팅을 말씀하시죠? 네네네. 실제로 만난 미팅이요. 요즘은 그러면 거의 다 전화나 메일로만 하나요? 요즘에는 저도 이제 가끔 미팅을 가면 작가분들이 사실 뭐 서울에 집중해서 사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네. 좀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 쪽에 많으니까 오시기 힘드니까 항상 뭔가 부르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클라이언트들은. 네네네. 그래서 뭐 저도 미팅 갔을 때 집이 어디냐 옆이다 이러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네. 뭐 작업비 책정 부분에서는 그 산그림에서 제공하는 2017년 평균 단가표가 공개가 되어 있죠. 네.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이 단가표를 기준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셨죠. 네네. 근데 하지만은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평균 단가표 금액에 못 미치는 작업비로 많은 작가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엄청 싼 것도. 네네네. 네, 저도 이제 그 평균 이상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평균이나 평균보다 살짝 밑에. 네,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이 사실 뭐 그 그림책 그리고 교과서 교재, 단행본, 잡지 그리고 뭐 이모티콘, 광고, 앨범 자켓 정도로 요즘에는 좀 많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림책이나 교과서나 교재는 단가표를 참고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고요. 네, 뭐 특히 광고는 사실 가격 책정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때그때 다르죠. 광고는 네네네. 예산이 다르니까. 뭐 업체 규모, 뭐 대기업이다 이러면은 네. 아싸 하고 이제 더 이제 가격을 더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고 프로젝트 규모 그리고 내 그림이 그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뭐 콜라보 라이센스를 통한 아트 상품 출시도 뭐 이에 해당할 거고요. 네. 뭐 이럴 때는 좀 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내용을 좀 더 요청을 하시거나 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팁은 이런 일이 들어오면은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그냥 아싸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높게 불러요.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렇게 많이 불렀다가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높게 부르고 네. 하지만 조율이 좀 가능하다라는 가능하다. 뉘앙스를 네. 좀 풍겨주면은 뭐 쉽게 오케이 하면은 기분 좋게 네. 이러면서 작업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아니면 조율하자고 하면은 또 일에 진행될 확률이 또 높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팁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높게 부르는 쪽이 좋은 게 네. 어차피 깎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산그림에서 제공한 단가표 자체도 최저잖아요. 원래는 최저를 그렇게 한 건데 사실 그 최저가 아니라 최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최저 이 이상은 이 이하는 받지 말아야 했는데 받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그게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주더라. 이 그거를 최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최상으로 인식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일단 부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단가표가 평균 단가표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요. 저도 뭐 평균 단가표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또 얼마나 계실지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 작가분들 좀 모시면서 좀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유명세와 이게 페이가 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뭐 그런 것도 다 언급을 하죠. 네,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그 페이 단가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평균적인 이제 작가님들 경우에는 산그림이나 기존의 그런 평균 가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아니면 이제 소모임에서라도 본인들이 이제 공유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이나 모임의 존재를 이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페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인데 제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받는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보통 시간당 단가를 딱 자기들이 정하더라고요. 한 시간당 얼마. 그쪽에서는 뭐 상담 시간도 시간당 얼마라고 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는 시간당 단가가 얼마니까 작업이 시한 작업 수정까지 예상하면 총 몇 시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시간당 단가에 예상 시간을 곱해갖고 그게 페이로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해두기만 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정해두고 예상 시간을 어느 정도 작업하면 예상 시간 알잖아요. 딱 곱하면은 딱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울 때 제일 기준이 될 만한 제일 쉬운 책정 방법인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시간당 단가를 얼마라고 정해야 될지 정하기가 힘들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정해두면은 단가 정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도 조금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프로세스가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자기 일당을 먼저 정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시간당 최저 시급을 일단 기준으로 잡고 그걸 최저로 잡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전문직이거든요. 네, 전문직이죠. 네. 네. 최저 시급을 받는 이제 알바들이 최저 시급을 받잖아요, 보통은. 네. 네,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재능과 감각을 필요로 하는 게 그림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본 시급을 받아서는 안 되죠. 2017년 최저 시급이 6,470원.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이거보다는 높게 그렇죠. 책정해서 받으셔야 돼요. 저희가 그림 그리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노력했던 시간과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그림에 들어간 실작업 시간 곱하기 나의 일당, 경력이나 나의 스킬이 이제 따라서 정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림 사이즈 곱하기 그리고 수량 이거 두 개를 더한 거 이런 계산법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내 재료비. 네, 재료비. 네, 뭐 이런 것도 조금씩 그게 이제 일당이 포함된 거죠. 경력과 네네네. 스킬 그런 것들 그런 거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페이를 정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돈을 받는 것도 좀 신경도 써야 되죠. 네, 맞아요. 네, 뭐 네. 요즘에는 뭐 진상 클라이언트도 꽤 되게 있고, 많아요. 네, 뭐 한 6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수정을 무한으로 요청하거나 그리고 많죠. 뭐 정말 디테일하게 픽셀 하나까지 뭔가를 지정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뭐 다 하기 전에 뭐 뭔가를 원본을 달라고 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페이를 확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확정이 됐는데 재협상하자 그러거나 그런 사람도 있죠. 네, 뭐 그냥 개인적으로 불만을 많이 내거나 사소한 것에 불만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거나 그건 약간 성격이 네, 뭐 일이 거의 끝나는데 계약서를 수정한다든지 네네. 그런 사람이 되게 많고 저도 그런 유형을 갖다가 정리해 보려고 한 게 뭐 선거기획사무소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이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특히 제일 곤란한 게 이제 원본 달라는 사람. 이게 원본 달라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자기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원본 떼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중단하자고 하고는 그 원본을 이제 완성시켜 버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원본을 그걸 줬으면은 그거에 대한 가격은 줘야지. 그것은 안 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마감이 끝난 다음에 원본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는 중간에 원본을 달라고 하면 그 가격을 치르긴 치르나요? 그건 줘야죠. 그러니까 중간에 줬으니까 돈을 적게 그렇죠. 주겠다. 뭐 적게 주겠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다듬겠다. 뭐 이런 약간 이런 거 좀 그거 아니에요? 작전 아니에요? 뭐 그런 수도 있어요. 그죠. 대충 작업 밑작업 시킨 다음에 일 중간에 끊으면은 한 절반 정도 아니면 조금만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 회사에 있는 디자이너 시키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떼어본 적이 한 2-3번 정도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레파토리가 있죠. 처음에는 뭐 말로 뭐 잘하면은 뭐 다음 것도 주겠다. 다음 일도 주겠다. 맞아요. 개소리죠. 다음 거를 주기는 뭐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이제 열심히 하게끔 만들죠. 근데 이제 서서히 보면은 이제 뭔가 말이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될 때 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면 제가 돈을 달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아프대요. 네? 무슨 말이야?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전화를 못 받는다. 아니 담당자예요? 사장님인가? 아파도 그런 시스템은 되잖아. 저절로 되는 거 돈이 그러니까 이제 실무 그 담당자였죠. 실무자인데, 그러니까 뭐 큰 회사는 아니었고 에이전시 작은 에이전시 같은 아프다고?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내용 증명을 딱 보내니까 바로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역시 몽둥이가 약이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또 아픈 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뭐 돈을 좀 깎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네요. 돈 받는 거에 생각나는데 보통 일러스트레이터가 갑을 병정의 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의 현실이죠. 네, 제가 그러니까 저가 아는 사람도 돈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서 하다가 이게 갑에게 알려진 거예요. 아하, 그럼 그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실 연락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알려져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이 얘기를 해서 지급이 된 경우더라고요. 대부분은 사실 에이전시를 통해서 작가들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 에이전시도 을의 입장인데
이게 갑에게 뭔가 연락이 가면 을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보통은 갑이 을한테 대금 지급을 늦어졌기 때문에 을이 지급할 돈이 없어서 밀어줘 이런 거 아니에요? 보통은 갑이 먼저 이렇게 약간 을이랑 잘 안 돼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갑이 만약에 회사가 큰 회사라면 사실 그런 일은 좀 드물긴 하겠죠. 대기업이라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을이 물론 이제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갑의 귀에 들어갔다고 바로 이렇게 해결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르게 들은 게 그렇긴 하겠네요. 보통 이제 갑을병으로 연결된 이유가 그 갑이 정한테 책임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거기가 연예기획사라서 이미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하긴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딘지는 끝나고 알려주세요. 정말. 아 그렇구나. 쇼님도 뭐 많이 뭐 겪어봤죠? 회사 다니면서 뭐. 저는 회사 다니면서 클라이언트도 클라이언트인데 일단 그 일사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카페에 있는 작가님들한테 소개시켜달라. 나는 뭐 어떤 일을 하는 업체다. 나 뭐 스타트업이다. 혹은 뭐 어디 조그만 회사다. 이런데 아직은 뭐 돈을 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인데 뭐 작가님들에게 큰 좀 경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개소리죠. 네. 이제 시작하니까 저희 한번 윈윈 해보자.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일단 이런 분들의 레파토리가 이분들도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 그거예요. 내 일을 도와주는 것이 작가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자기가 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거든. 네, 근데 맞아요. 자기들이 내 일을 도와주면 그게 작가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식으로 먼저 이제 제안을 하시는데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제안을 오시는 분들은 다 씹어요,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거든요. 그게 맞아요. 사실 씹는 게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일해서 도움이 되는 곳들은 다 돈을 잘 줘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실력 향상이나 뭐 경험을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제일 나이스한 형태는 우리는 어떠한 업체고 이런 일이고 작가님 그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 내가 먼저 준비를 좀 꾸준히 하고 있고 그다음 그걸 보고 연락 오는 게 좋죠. 이런 비용에 뭐 작업 기간은 이렇다 괜찮냐? 그게 제일 좋은 클라이언트죠. 사실 그렇게 오면은 좀 믿을 만한 그런 게 있어요. 전에 뭐 흑요성님이 올린 글도 있는데 그분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연락이 올 때 며칠까지 가능하냐고 이렇게 온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도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일 안 한대요. 일단은 며칠까지 그러니까 이 자기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일도 종류도 모르는데 얼마라고 정하면은 언제까지 그리고 일이 사실 엄청나게 빽빽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새 정말 궁금한 게 아무리 온라인이지만 그런 편지 쓰기나 쪽지 쓰기 예의를 안 가르치는 거야? 왜 그렇게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고 일이 뭐고 약간 이런 그 형식이 안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통 그런 형식을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그거를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하고는 일을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돈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게 안 지켜지는 사람들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측은지심으로 봐서는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이야?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 다짜고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기분이 나쁘죠.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건.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저도 회사 다니면서 느낀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잘 가르쳐주지 않고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니까 이제 일이 똑바로 잘 끝나는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확실히 있고 이제 그 일의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 어찌됐든 기획이나 컨셉이 그쪽에서 잘 정리해서 이미 탄탄하게 자기네들의 기획 내용을 딱 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만 딱 의뢰해서 받으면 되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분들은 맞아요. 수정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진행하다가 자기네들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리고 막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그리고 윗사람한테 그런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닌데 윗사람에 대한 그런 뭐 사공이 많은 경우.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조금 힘들게 일을 진행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들도 약간 초기에 눈치를 채실 수 있다면 발을 빼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 계속 빠꾸빠꾸 돼가지고 일정이 점점 촉박해져가지고 나한테 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네, 맞아요. 다 네, 퇴짜를 맞아요. 맞아가지고. 제가 아는 분은 오히려 촉박한 걸 갖다가 한대요. 왜냐하면은 퀄리티를 그다지 요구하지도 않고 수정도 없대요. 그러면 불구하고 어쨌든 너무 미안해서 그런지 돈은 잘 준대요. 이게 다양한 경우가 있긴 하죠. 네. 이게 다 사실 다 돌고 돌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일이 많으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일이 가고 또 작가들 사이끼리도 또 일도 공유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는 뭐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치부했지만 가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능 기부나 뭐 약간 헐값이나 무료의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뭐 그럴 경우에는 수정 요구를 미리 선을 그어서 예를 들어서 2번이나 3번까지다.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미리 하셔야지. 안 그러면 눈치도 없이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고 물론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대로 진행이 되니까 잘 지켜주고 또 돈도 잘 주시는 편인데 계약서를 구두 계약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계약서가 약간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문제가 좀 많이 터지니까 계약서의 수정 문제를 미리 언급해 놓는 거. 계약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진상 클라이언트들의 문제 대부분은 계약서 작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성격적인,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고 이런 분들은 성격 문제인데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작업은 그래서 이제 계약서가 중요한 거고 또 프리랜서 작가한테는 더 중요한 거고 계약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는 게 필요하죠. 이제 뭐 계약을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계약에는 이제 매절 계약이 있고 뭐 양도 그리고 설정, 인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뭐 매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뭐 그냥 책의 발행이나 판매 부수에 따른 금액 지불이 아닌 그냥 한꺼번에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계약 형태인데 이게 저작권 양도 개념은 아닙니다. 양도 계약은 뭐 매절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저작권까지 다 양도가 되는 계약이고 그리고 이제 설정 계약은 뭐 말 그대로 해당 계약 내용에 서로 이제 협의해서 발행 부수, 뭐 판매 부수, 2차 저작권 등을 기간? 구체적으로 이제 뭐 설정하는 계약이고 인쇄 계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정 가능한 건데 뭐 판매되는 것마다 이제 월 분기마다 이제 판매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이죠.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이제 관행처럼 여겨지는 뭐 매절 양도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유명한 구름빵 사태 같은 걸로 이야기가 많이 돼서 일반 대중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용어인데 사실 이게 저작재산권, 뭐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인데 저작권법 안에서 사실 매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업계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업계에서만 쓰는 용어고 이게 사실은 제일 불공정 계약의 일종이죠. 이게 나중에라도 따진다면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뭐 그림의 용도를 명시하고 그 사용 기간을 정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설정 계약. 인 거죠. 근데 그게 제일 안 지켜지고 대부분은 매절로. 그렇죠. 매절과 양도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쪽이 회사가 편하기도 한데 사실 이게 많은 작가분들이 인쇄 받는 걸 꿈꾸고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인쇄가 반드시 유리한 거는 아니잖아요. 일의 유행에 따라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은 매절이나 양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눈치를 많이 보고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뜰 것 같다 싶으면은 인쇄를 받고 아닐 것 같다고 싶으면 이제 이거는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할 때는 뭐 양도까지도 하는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기도 한데 매절을 일단 할 때 뭐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표지면 책 표지고 뭐 그림책이면 그림책인데 요거 한 용도에 대해서는 매절을 파셨다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2차 저작은 막아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매절 계약이다라고 해서 양도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뭐 정말 이 책이 잘 돼서 출판사 측에서 저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겠다 이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랑 새로 나랑 또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매절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해야 하더라도 어떤 그걸 가지고 출판사 측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조항을 통해서 막아놓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그린 사람이고 희님이 내 그림을 샀어.
근데 내 그림을 샀지만 그걸 가지고 희님이 내 그림으로 다른 장사를 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림만 판 거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양도를 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쇄를 했을 때 그 수익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 모든 기획들이나 캐릭터 설정, 뭐 상황 설정들이 내가 안 했다면, 그렇죠. 뭐 교재나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2차로 어디에 쓸 확률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스 작업들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작가분들이 이제 그런 류의 유형들은 사실은 매절이나 양도를 좀 하시는 것 같고. 네. 사실은 뭐 이런 계약 자체가 없어지긴 해야 되죠. 네. 그렇게 쓴다고 한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용도를 제한을 딱 두거나 이제 그래야 이제 사실은 제일 합리적인 거고. 그렇죠. 네네. 또 뭐 간단한 잡지 사파나 교과서 뭐 교재 등의 일은 뭐 매절로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도 그런데요. 일이 많죠. 이게 뭐 꼭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뭐 안 쓰는 경우도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누구나 알만한 회사, 큰 맞아요. 회사에 좀 해당하는 경우고 그리고 또 뭐 잡지나 광고 일은 일의 특성상 이제 빠듯한 일정 때문에 계약서를 일하는 중간에 쓰거나 끝내서 이제 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할 경우는 메일이나 문자 이런 걸로 기록을 남기는 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꼭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아티스트랑 작업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업체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아마 회사들이 알아서 계약서를 쓰자고 할 거예요. 네네. 그리고 계약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폼을 돌려 쓰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자기 일이랑 안 맞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트위터에서 오늘 본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만든 아주 오래된 계약서라고 하더라고요. 읽지도 않고 보낸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쪽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차피 하는 거고 별일 없을 테니까 그냥 적어라. 그런 경우가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답은 남겼지만 이게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뭐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계약서대로 따져서 그걸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이제 체크하고 수정하는 거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이거는 정말 회사랑 그렇죠. 반드시 협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이게 뭐 좀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듣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도 좀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라는 걸 나라에서 배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작가님들이라면 좀 필수로 다운을 받아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항목을 알고 계시면 업체 측에서 보낸 계약서랑 내 계약서를 보고 이제 비교를 해서 있어야 될 것이 꼭 있는가 없어야 될 게 있지 않은가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뭐 중요하지 않고 뭐 그냥 적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적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증인란에 자기 이름 적는 거 사실 아무 일 없이 그 사람이 돈을 갚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원인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아티스트가 당한 불이익 중에서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가 79%나 됐다고 해요. 80%. 이것도 다른 조사인데 부당한 수익 배분은 78%, 부당한 계약 해지는 54.9%. 이게 일이 많죠. 그리고 만화나 그러니까 웹툰 작가나 뭐 만화계 그리고 일러스트 작가분들 3명 중에 1명은 성추행 같은 인권 침해도 경험이 있으시다고.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불거진 이슈 중에 하나인 성명 표시권 침해, 이름 안 써주는 거. 그것도 34%. 이게 진짜 정말 심각하고요. 정말 수치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도 저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뭐 회사를 상대하는 조직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회사를 상대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뭐 그래서 계약은 아주 기초적으로 지켜야 될 이제 사항이고요. 뭐 분명히 이게 이제 우리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야 되고 이래서 또 서로 뭔가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서로 뭉쳐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이게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게 안 지켜지니까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던 분들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회의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술인들 생활이 이런 식으로 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2011년에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빵 사태 때문에 촉발된 것도 있어요. 이제 작가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노력도 중요하고 불공정 계약이라는 게 나중에 사후에라도 발견이 되면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아올 수 있게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불공정 계약의 약관을 규제하는 법률이 생겼거든요. 독점 규제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 부당하게 매절로 저작재산권이 뭐 넘어갔다거나 뭐 그런 게 나중에 그런 게 이제 인정되지 않아서 빼앗아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부당한 압박이나 뭐 수익 지불하는 걸 뭐 아프다고 뭐 그러면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거. 그리고 계약서에 작가가 못 알아듣는 말을 막 교묘하게 써놔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그냥 사인하게 만드는 거,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거 이런 게 모두 불공정 그런 걸로 취급을 받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작가의 그 저작권을 지켜주는 게 의미가 있을 때만 이제 법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법의 목적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이게 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프리랜서 작가의 불공정 계약 중에서 저작권 권리를 지켜주는 게 우리 사회에 공익적으로 도움이 될 때 그 여부를 따져서 막아주겠다는 거고 같은 이유로 공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지켜주는 사안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보호해주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이제 공익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을 하셔서 생각을 해두시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일러스트 시장의 제일 큰 단점이죠. 뭐 작가분들이 사실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하고 알아간다고 해도 혼자서 뭔가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예, 혼자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내 작업을 하기도 사실은 좀 빠듯한데 이게 제가 이제 카페 뭐 공부방 자료실 이런 거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공부가 될 만한 자료를 올려놓긴 했는데 카페에 표준 계약서가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네, 변호사님 공증을 받은 계약서도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계약서도 옮겨다 놨는데 그런 거 자료실이나 공부방에서 찾아보시고 좀 자기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혼자서 내가 회사니까 자기가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법에서도 그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인 본인들도 공부와 일정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뭐 저작권법 정도는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데 사실 이걸 외우고 있으니까 이걸 회피할 방안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네. 물어보면은 대답해 주는 정도?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이렇게 예체능인들한테 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 정도가 아니고 없죠. 그러니까 미술, 음악, 체육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소속사 그런 게 다 있고 음악하는 분도 좀 있으니까 그런데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갔는데 계약이나 저작권법 등의 이렇게 필수적인 법에 대한 교육이 없는 거잖아요. 그림 교육이나 음악 교육만 주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딱 시장에 나왔는데 법은 무슨 소수 엘리트만 알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그림만 그릴 줄 알지 뭐라 그럴까 생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배운 적도 없고. 국민한테 기초적인 법 교육을 안 시켜주면서 나중에는 뭐 그때 계약서를 왜 안 썼어요. 뭐 이런 뭐 근로계약서 왜 안 썼어요.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좀 하시는데 안 써도 사람이 그러니까 좀 순수해서 그런 걸까요? 설마 떼먹을 줄 몰랐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필수적인 법 교육도 이제 물론 이제 시에서도 하고 이제 뭐 예술인 모임에서도 하시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거는 초중 고등학교 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고등학교 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법조인 지인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예술에 대한 이제 법을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도 생겨서 교수님들이 너네 예술법 공부 같은 거 좀 하라고. 그러니까 저작권에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보통 약간 큰 일을 맡으세요. 미술계 있잖아요. 큰 돈 오가는 그런 걸 하시는데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아트가 좀 커질 거잖아요, 시장이. 네. 그래서 그런 걸 법조인들도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작가들도 스스로 법 공부를 좀 하는 네. 그리고 또 그런 수업도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도 있어야 돼요. 네. 이게 혼자 하기는 그런 걸 협회 같은 게 있어야 돼요. 혼자 하기는 그런 걸 안다고 해도 대응이 쉽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호해줄 단체나 협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리고 뭐 계약도 그 사실은 저희가 용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계약서에도 용역 제공 계약서라고. 그렇죠. 용역이죠. 용역인데. 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영화나 웹툰계는 그나마 좀 잘 되어 있잖아요. 이제 돈을 좀 많이 버는 업체이기도 한데 그 전에 이제 선배들이 열심히 싸워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은 거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매절과 양도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작권료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이게 뭐 말씀하셨듯이 음원 시장을 예로 들었을 때 뭐 예전에만 생각해도 불법 다운로드, 불법 복제, 뭐 테이프 시장, 뭐 업체 사기, 계약 불공정 얼마나 많았어요. 네. 뭐 한 유명 그룹 가수가 TV에 나와서 5집을 낼 동안 수백만 장이 팔렸는데 실제로는 수입이 1억이 다다 받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용필 씨는 그 저작권까지 다 넘겼다고. 네, 10집인가까지 냈는데 무슨 그 레코드사가 다 가져가서 그러니까요. 네, 뭐 10원도 못 받았다고.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뭐 몇 원씩 가고 심지어는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게 다 또 창작자한테 돌아가고 그리고 저는 와 이게 한 사이트에서 배경음악을 깔 때 노래를 사면 다른 사이트에 또 똑같은 노래를 깔려면 또 그 노래를 또 사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음원으로 가지고 싶다 뭐 CD로 듣고 싶다면 또 돈을 내고 또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틀면은 저작권 꼬박꼬박 나가고 네네. 노래방에서 불러도 저작권 나가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음원 시장도 그랬었고 사실 이게 출판 만화 시장도 만화 대여점 때문에 망했죠. 그렇죠. 네, 잘 나가던 만화 작가분들 전부 다 일본 뭐 많이 일본을 건너가셨고 뭐 출판 만화 퀄리티 완전 바닥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웹툰 시장이 거대해져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얻고 TV 출연도 하시고 당당히 이제 작가로서 대우를 받기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얘기해야 될 게 가장 잘 나가시는 분이 어떻게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음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정리한 사람이 제가 서태지 씨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서태지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음악계도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근데 서태지가 아니 내 거 내놓으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필요해요. 서태지가 그 방송계에서 공격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건데요. 먼저 이 길을 갔고 먼저 경험이 있고 그리고 현재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뭉치거나 맞아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이 업계에서 제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가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힘을 뭉쳐줘서 뭔가를 해 나가 주시면 좋은데 다들 바쁘시니까. 사실은 다들 바쁘시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일러스트 업계랑 비교해서 뭐 음악이나 이렇게 잘 나간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영화계에서도 뭐 막내 스텝이나 작가나 그죠 드라마 작가나 맞아요. 그런 분들 정말 무슨 80만 원, 60만 원 받고 아니면은 그 뭐라 그래요 음악계도 음악도 그 멜론이랑 지니는 97억이 밀렸대요 저작권 지불하는 게 그러니까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만화계도 뭐 웹툰 잘 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한 달에 원고료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서 프로세스가 잘 정해져 있어도 음지는 이렇게 안 좋은데 하물며 우리는 협회도 없고 조직도 없고 소속사도 없고 그러면 이런 개인은 얼마든지 이용해 먹기 더 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기는 그래도 대중들이 엄청 수요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대중들이 뭔가 이렇게 약간 불공정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같이 분노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거기는 한 발 더 나아갔고 어떤 분야든 간에 안 좋은 점은 있긴 하지만 이미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고 일러스트도 이런 길을 사실 따라가야 돼서 뭐 언젠가는 저희도 이제 뭐 웹툰이나 음원이나 뭐 영화처럼 좀 더 탄탄하게 대중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산업으로 좀 입지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죠. 네. 일러스트레이션도 이렇게 대중하고 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넓혀서
그 시장 규모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어떤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서태지처럼 우리 일러스트 업계도 어마어마한 스타가 나타나면 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요즘에는 어마어마한 스타가 좀 나오려고 하고 있죠. 아니 서태지만큼은 아니잖아요. 서태지는 나라를 들었다 그렇죠. 놨다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네네네네. 왜냐하면 조용필 씨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서태지 같은 그런 작가님이 나오면 정말 다행이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당연히 협회라든가 뭐 재단, 뭐 사단법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우리도 약간 그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정서적으로는 좀 뭉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팟을 만든 이유도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얘기를 들으면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 또 이제 정보를 또 전해드리고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들끼리 그룹을 만드는 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이제 정보 교환하고 이제 서로 같이 계약서 봐주고 페이 봐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뭐 업체 걸러내고 그러니까 뭐 자기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업체에 걸러낼 정신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옆에서 도와주는 것만 하더라도 맞아요.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봐요. 노하우도 좀 전해주고 뭐 나는 이런 식인데 좋더라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예전부터 블랙 업체 관리를 좀 해달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얘기를 해야 블랙리스트를 듣잖아요. 근데 나만 알고 있는 이게 소중한 맛집이 아니니까 블랙리스트 공유를 좀 해주세요. 작가분들이 뭐 그런 정보 공유를 해서 왜 내가 굳이 나의 비밀스러운 전혀 비밀스럽지 않고 맞아요. 전혀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다 어느 정도 다 얼마 받는지 다 알고 있고 내가 당한 거를 옆에 있는 사람도 당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20만 원이었던 게 다음 달에 10만 원으로 깎여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거 생각은 제가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기 시작한 게 한 6년 7년 전인데 그때 정말 동화 일러스트레이션 페이가 수직 하락했을 때거든요. 정말 몇 달 간격으로 반값 되는 걸 정말 눈으로 목격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예. 이게 참 정말 우울한 얘기를 계속하게 됐네요. 자 이제 우울한 얘기 이쯤에서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받겠죠? 네, 그렇죠. 이제 수입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될 텐데요.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이것도 좀 어렵죠. 요즘 지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제 확실하게 다음에는 이제 좀 전문가를 모셔서 이제 이야기할 거고 이제 수입이 생겼으니까 세금은 내는데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비사업자가 대부분일 것이고 보통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죠. 뭐 1년 동안의 수입을 다음에 5월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편한 게 뭐 업체에서 원천 징수를 해서 저희한테 지급이 되죠. 3.3% 많이들 아시죠. 이제 그런 것들은 미리 이제 세금 신고가 되는 거죠. 이제 개인이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 그 업체한테 대행 업무를 시켜서 3.3% 원천 징수를 떼는 거고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의 일이면 저희는 3.3%를 떼고 96만 7천 원 정도를 저희가 받는 거고 결국 저희가 세금을 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이제 뭐 소득의 종류 구체적으로 따지면 소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8가지가 있는데 대략 프리랜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분류가 돼서 그리고 또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소득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다 이제 좀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 소득을 기반으로 쭉쭉쭉 이제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 뭐 여기서 뭐 저희는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할 텐데 그러니까 장부를 작성하는 유형이 이제 간편장부, 복식장부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높으면은 이제 복식장부를 대상자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뭐 간편 대상자, 복식 뭐 그 장부 대상자 그리고 이제 경비를 어렵다.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쉽게 생각했을 때 내가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그 경비를 뺍니다. 내가 뭐 이걸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내 직업에 대한 경비 이런 경비를 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공제되는 것들을 또 다 제하고 그러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순수익인 거죠. 그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에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금액.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이제 과세 표준 그 세금 구간이 있는데 그 퍼센트로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기존에 우리는 원천 징수를 이제 세금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5월에 신고를 할 때 그 금액 낸 금액보다 낸 금액이 많으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시 환급을 받는 거고. 그 서류 작업 그런 거 혼자 다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차피 금액이 크고 막 일이 하루에도 막 수십 건이 거래가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뭐 두세 개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좀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해주니까 그렇죠. 서류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데 이게 저도 이게 할 때마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까먹잖아요. 어렵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냥 세무사에 10만 원 주고 15만 원이었나? 네, 우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피 같은 돈. 네네. 한 20만 원, 30만 원 뭐 이 정도 할 거예요. 이거 뭐 기장을 맡기거나 그 종소세 신고를 맡기면은. 근데 뭐 보통은 뭐랄까 돈 낸 만큼은 뽑아준대요. 네 맞아요. 돈 낸 만큼 그만큼 환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사업자이신 분들도 뭐 부가세를 한다고 해도 1년에 2번이니까 계속 까먹어요. 저도 계속 까먹고. 근데 이게 이제 제 아는 세금 관련 전문가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쪽 분들도 매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매년 까먹어서. 네. 근데 아까 그 100만 원 떼고 이렇게 낸다는 거요. 네네. 그럼 만약에 세금 빼고 100만 원이야 이렇게 말해도 돼요? 받을 때? 이제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네. 부가세 별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만 원이면 110만 원을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해서 그럼 업체가 이렇게 내게 해도 되는 거죠? 치사하게 100만 원 거기서 세금 떼고 96만 원 주는 거야? 어차피 뭐 내가 받은 금액에서 세금을 떼야 되니까 소득세는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금 떼고 100만 원. 그게 그렇게 안 한 이유가 계산이 되게 복잡해져요.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세금은 정말. 지금 뭐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쭉 뭐 관련 내용을 쭉 많이 썼는데 이거는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너무 길어서 다음에 아예 세금 코너를 하죠. 네, 전문가 제가 아는 전문가분이 계셔서 그분을 모시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이제 주 수입원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출판 시장 쪽이 크죠, 대세죠. 그림책이나 교재, 사보, 지명 광고 같은 게 가장 아무래도 빈번하고 실제로 조사에서도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분이 많다고 나왔어요. 근데 점점 이제 웹이나 모바일 쪽으로 늘고 있죠. 그리고 광고 시장도 요새 감성적인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필요로 하는 게 늘고 있고요. 모바일 스킨이나 이모티콘, 캐릭터, 웹툰, 디지털 액자나 아트 상품 같은 것들도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시장이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이랑 웹툰 시장이 더 큰 게 아니고 출판 일러스트레이션 시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게임 일러스트는 아니. 조사가 안 됐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게임 일러스트는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게임 일러스트는 어쨌든 게임 업계니까 우리가 게임 업계를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또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느낌상으로는 지망생이 많아서 그런가? 예, 게임 일러스트 쪽이 일러스트레이터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근데 보면은 이제 둘이 이제 프로의 길을 나가시게 되면 서로 각자의 영역에 관심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일선상으로 굳이 약간 느슨하게는 묶여 있지만 동일한 업계라고는 구분을 안 하는 것 같고 일러스트랑 웹툰 쪽도 사실은 구분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같이 조사된 건 아니라서. 이게 뭐 지망생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올해가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이랑 웹툰이랑 같이 묶여서 지망하고 그 외에 나머지를 사실 둘 다 할 수 있는데 둘 사이에는 너무나도 깊고 넓은 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차피 계속 얘기를 하려면 짚고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다음 시간에 짚어도 되고 왜냐하면 이게 뭐를 기준으로 하냐에 또 되게 다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초반에 다룬 것도 일의 종류에 대해서 나눈 게 아니라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를 좀 기준으로 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일러스트 시장도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규모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렇죠. 이러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를 새로운 시장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문제니까 이런 거는 이제 더 깊게 따지는 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런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새로운 시장인데 또 새로 생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버 세대 그런 분, 그러니까 노인분들, 고령층들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의학 일러스트레이션 쪽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글 읽기가 힘드니까 그림으로 설명하는 일이 많대요. 그래서 그쪽 시장이 되게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그쪽은. 예,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취미 미술 교육 시장도 이제 잠재성이 크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책 쓰기를 시작했는데 타겟층이 이제 40, 50대 분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추세라고 해요. 어느 나라나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다양한 산업계에서 실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중국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한 세대들이 중요한 소비자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취향이 딱 정해져 있고 뭐 고급스러운 걸 좋아하고 취미나 여행, 새로 배우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대요. 근데 게다가 그분들은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만만치 않은 시장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 학습 서적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해요. 예, 맞아요. 네, 뭐 많은 작가분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 작업 외에 뭐 미술 수업도 하시잖아요. 취미 미술 시장에서 시장을 좀 뛰어드시는 것 같은데 또 그림 한 장 한 장에 대한 수요는 적으니까 뭐 글이 또 첨부된 그 그림 에세이집이나 뭐 간단한 드로잉 학습 서적 같은 취미용 그림책도 많이 요즘에는 많이 도전하고 나오죠. 계시고 최근에는 뭐 컬러링북 붐이었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였기도 했죠. 예, 맞죠. 네네. 이게 이제 취미 미술 수업은 작가분들한테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만 작업만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이게 수업을 통해서 진짜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을 찾게 되죠. 일만 하면 너무 사람도 만나게 되네요. 네, 또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죠. 네, 저도 예전에는 작업만 나는 그냥 집에서 작업만 하는 게 너무 좋아 이랬는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시는 작가분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재밌게 그림을 그려봤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수업 일정 명수 한 5명 이상만 이제 매달 확보할 수 있으면 생활비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림을 처음 배우는 분들의 그 즐거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리프레시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그림을 좋아해서 그러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런 그게 효과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림 그리는 재미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업무에 나중에라도. 치이신 분들은 이제 수업 쪽도.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계속 집에서 일을 하면 이게 계속 용역 제공. 사실은 저희가 용역을 제공하는 거니까 용역 제공에는 좀 한계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도 맞아요. 한계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누구를 만나거나 인쇄 수익을 만들거나 저작권료를 계속 이제 지불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걸 이제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요즘 이모티콘이나 스킨 같은 거를 파는 게 다시 또 이게 모바일 때문에 생기고 있잖아요. 그 싸이월드 스킨으로 유명하신 작가분이 계시죠.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싸이월드가 망했으니까 이제 카카오톡 라인을 통해서 이모티콘,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아직 남아 있긴 있어요, 싸이도.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 좀 더 이제 폭넓게 쓰이는 시대가 더 와야 될 것 같고 요즘에는 뭐 디지털 렉자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는 월 정액으로 그림을 계속 디지털 렉자로 그림이 바뀌는 서비스로 저작권료를 지불 받아 볼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라폴리오에서는 작가들에게 이제 후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대가 커서 자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 팬들이 직접 작가들을 후원하는 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중들이랑 이제 만나는 접점을 늘려가야겠네요. 네네네. 이런 것도 좀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일러스트레이션은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일러스트는. 근데 이게 이제 노출에 대해서는 참 좋은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음원으로 비교를 하자면 모든 음원을 다 공개해놓고 맞아요.
그냥 들으라는 거잖아요. 요즘에 음원 시장도 네. 이렇게 광고를 붙여서 무료 네. 음원 시장도 좀 꽤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광고가 붙고 수익이 생기니까. 네, 우리도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네이버 웹툰이 일단 그거에 가장 좋은 모델인데 네네네. 공짜로 공개되어 있지만 밑에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이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네네. 그라폴리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웹툰도 말씀하셨듯이 무료지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조회수에 따라 광고가 붙고 광고 수익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연재료가 또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또 요즘에는 미리 보기라고 해가지고 네, 또 맞아요. 먼저 보면 또 결제를 하면 먼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근데 미리 보기 많이 하면 순위가 떨어진대요. 실제로 나왔을 때 안 보니까. 그렇구나. 미리 보기를 다 봐서. 그러니까 인기 많으신 분들은 팬들은 미리 보기를 해가지고 순위가 좀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분이 인기 없지 그랬더니 미리 보기를 다 보셔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저는 일러스트레이션과 좀 계속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시장들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뭐 그렇다면 자기 계정에 그림을 올릴 때 뭐 음원처럼 뭐 음원을 미리 듣기 하잖아요. 그림을 부분만 올려서 부분 디테일 네, 결제를 하면은 다 보이게 한다든지. 사실 이게 그라폴리오 연재 작가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자기 개인 계정에는 전체를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예, 부분만 올리고 이동해야지만 볼 수 있게 링크를 해서 그라폴리오에 가서 볼 수 있게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무료 콘텐츠, 유료 콘텐츠를 본인이 구분해서 네. 무료는 계속 있다가 유료 콘텐츠도 계속 조금씩 그런 약간 그런 이제 시도가 좀 있어야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러스트가 올라오면은 공짜로 본다는 인식이 맞아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약간 유료로 뭔가 계속 시도가 되면 이런 걸 보려면 당연히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영화 볼 때 집에서 볼 때 1,000원 내고 뭐 몇천 원 내고 집에서 네. 보는 것처럼 이게 음원 시장은 이제 저작권 협회가 3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협회가 일단 없으니까 그라폴리오 같은 큰 업체가 먼저 총대를 매주는 것 같아요.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계시니까 작가님들도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런저런 거를 좀 해본 다음에 우리가 요거보다 요런 방향이 좋겠다 뭐 수정도 해나갈 수 있잖아요. 네네. 저는 또 이게 사실 음원 시장도 저작권료보다는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 제공에 대한 그 수익인데 네. 그 금액이 어마무시해서 그렇지 일러스트레이션도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네, 수업이나 뭔가 공연으로 발전을 시켜서 수익을 낸다든지 이런 거를 좀 서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새로운 시장이 될 것 같네요. 아까 말했던 수업 그죠? 그것도 이제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네, 뭐 기업 강연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하시고 이런 형태가 발전되면은 나중에 이제 퍼포먼스 형태가 될 텐데 네이버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네이버 뭐 꽃 프로젝트인가 뭐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런 음악 공연이랑 그리고 그림 라이브 드로잉 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연을 하는 거를 좀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시장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러스트레이터의 생활이나 뭐 대략적으로 쭉 훑어봤고요. 네.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다들 뭐 꿈의 직업, 다들 하고 싶은 직업 뭐 이런 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저는 이제 선배 분 한 분이 꿈의 직업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지망생 때 했었는데 항상 그걸 떠올리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려서 살아간다. 이게 다시 말해 그림으로 먹고 산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항상 감사해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또 이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앞서 뭐 시장의 문제라든지 구조의 미흡함, 덜 성숙된 인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지만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힘을 합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고민을 많이 하고 함께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분들의 선배 작가분들이 이제 좀 정보를 풀어주는 그쵸.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하고요. 소규모로 조금 여러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제 나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만 한 모임에 이렇게 모여 있지 말고 좀 퍼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예, 맞아요. 열심히 하면 돈을 번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랄까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무슨 직업이든 이게 연수입 몇 억씩 얻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 아무리 뭐 청소부가 뭐 그렇게 첫대받고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상위 1%의 청소는 프로페셔널에서 수없이 벌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일러스트레이터도 뭐 열심히 하면 돈 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다른 직업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구조도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네. 뭐든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뭐 내가 지금 잘 나가면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잘 나갈 위기가 거면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요. 그쵸, 구조의 문제로 시장 전체의 위기가 올 수 있어서. 맞아요. 뭐 오랫동안 가까이 가졌던 쌓여왔던 정말 몇십 년간 쌓여왔던 문제인데 이게 개선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 단합된 조합이나 협회 최소한 뭐 모임 그 정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단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살짝 우울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장들이 많으니까 네네. 열심히 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서로 화이팅 하시면서 작업하시고. 네. 저희 1팟도 자주 이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팟을 통해서 좀 더 뭔가 많은 작가분들이 생각을 좀 다시 좀 해보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 1팟은 격주로 금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저희에게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고 또 더 좋은 업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